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합동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했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아멘. 가인의 돌아옴이라는 것은 2012년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 모습입니다. 내 모습.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 나라고 하는 것은 2012년 이전에는 개인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앞에 어떻게 살았든지 이건 어쨌든 2012년 이전에는 다 덮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2012년 이후에는요, 2000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인류가 보여준 자세처럼 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다, 아직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말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다면은 2012년 이전에는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나 2012년 이후에는 이제 인간사에서요, 퇴출되는 일종의 지명대로, 소위 말하면 지명대로 못 살고 사라지는 그런 일들 속에요, 그들이 동참하게 된단 말이에요. 먼저. 그래서 이 가인의 돌아옴이라는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 앞을 떠났던 가인이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돌아오지 않을 수 없는 가인의 환경을 우리가 고려를 하는 거죠. 왜 이런 걸 고려하느냐?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에 따라 가인이 돌아온 환경에는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하는 이런 고민을 했다. 우리는 억지로 갖다 붙이서라도 가인이 전혀 이런 고민을 안 할 수도 있지만은 이런 고민을 철저하게 했다라고 우리는요, 가정을 해서라도 가인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경우를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 거짓 행위를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죠. 왜 그러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지금 2000년인데 그 4분의 3이죠. 4분의 3. 2000년에서 4분의 3 되는 1500년 동안 이 교황제도가 교회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인 듯이 인류 사이에 거짓 행위를 했다는 거지. 그것이 우리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인이 이 거짓 행위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 가인이 절규를 했습니다. 절규를. 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황의 인류 통치, 교황으로 인해서 인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떠났던 그 가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 거짓 행위를요, 인류는 2012년에 본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요, 인류들이 한결같이 절규를 해야 돼, 절규를. 거짓 행위, 나의 거짓 행위를 어디서 보느냐? 교황을 통해서 봐야 돼요. 교황을 통해서 저 거짓, 사탄, 거짓의 아비 사탄에 의해서 온통 1500년 동안 거짓으로 물들여 있었던 그 역사를요, 우리는 끄집어내야 돼요. 그 내용으로 우리가 준해서 본문에 있는 내용으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 가인에 대해서
그 10편 119편 29절 128절 163절의 말씀을 연결해서 거짓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면 내가 범사에 주의 법도를 바르게 이기고 모든 거짓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2012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에도 교황의 1500년의 기간이 거짓행위라고 보지 아니하는 그 사람이 결국은 자기 자신이 교황을 통해서 거짓행위를 발견하지 못하는 건요, 내가 나의 거짓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는 이 거짓행위가 먼저 있다는 거예요. 이거요, 개인마다 철저하게 적용시켜야 돼요. 적용시켜야 돼요. 이 거짓행위가 교황과 관계에서 어떤 역사를 인류사에서 미치고 있느냐 하는 내용을 한번 유튜브에 있는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하나는 이 미국 연방준비제도라 하는 이 내용을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이 전 인류가 이 내용은 이제 거의 상식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지금 트럼프가 나타내고 있는 대항 세력이 바로 이걸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일단 들어보시죠. 이번 시간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탄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07년 미국에서 발생한 공황은 과잉자본 때문에 발생한 최초의 공황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은행은 자기자본 비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의 지나친 대출을 하고 있었죠. 근본이자하의 화폐라는 것이 금에 대한 교환권의 의미만 가지고 있을 뿐 화폐 조절 능력이라는 것이 애당초 없었기 때문에 과잉 대출이 시한폭탄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JP 모건 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때 중앙은행 역할을 하며 공황을 극복한 것이 JP 모건이었고, 이는 은행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비록 권력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지만 위급한 순간에는 금융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중앙은행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1908년 올드리치 브리랜드법이 통과되어 의회 통화위원회가 설치되었고 넬슨 올드리치 상원의원이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넬슨 올드리치의 딸 아비가일이 석유왕 록펠러의 아들 록펠러 주니어와 결혼하여 그들은 사돈지간이죠. 그리고 1910년 11월 조지아주 지킬섬에 있는 JP모건의 별장에서 비밀회의가 열렸는데, 올드리치 외에 그곳에 모인 인원은 뱅커스 트러스트사 회장 벤저민 스트롱, JP모건은행 사장 헨리 데이비슨, 뉴욕 퍼스트 내셔널 은행장 찰스 노튼, 재무부 차관보 피아트 앤드류, 내셔널 시티 은행장 프랭크 벤더리프, 쿤앤 롭사의 공동경영자 폴 와버그, 이렇게 6명이며 이들은 대부분 로스차일드, JP모건, 록펠러 등 3대 금융가문의 사람들입니다. 이 중에서 실질적인 모임의 중심은 로스차일드의 대리인 폴 와버그였고, 그들은 10일간의 회의 끝에 연방준비은행법의 초안을 마련하였죠. 이후 1911년 1월에 미국 통화위원회는 중앙기관을 설립하여 화폐를 발행하고 각 주마다 지방기관을 설립하여 대출을 집행하며, 중앙기관은 각 은행의 대표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통제하는 이른바 올드리치 플랜을 발표하였습니다. 올드리치 플랜은 발표하자마자 큰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시민들은 화폐 발행권이 단일화되는 것도 모자라 그에 따른 통제권까지 은행가들에게 독점시키겠다는 것에 분노한 것이었죠. 올드리치 플랜은 은행업계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지지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 부결되었습니다. 하지만 1912년 16년 만에 민주당에서 당선된 우드로 윌슨 대통령과 그의 보좌관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은 자신들이 금융에 실패한 정부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은행이 기업이나 개인 혹은 연방정부를 쥐락펴락할 수 없게 하겠다며 적극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했습니다. 결국 올드리치 프로젝트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연방준비법이 1913년 9월 18일 하원을, 같은 해 12월 19일 상원을 각각 통과하게 되었죠. 드디어 미국에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를 비롯한 12개의 지역 연방은행을 주축으로 하는 중앙은행 카르텔이 탄생하였고, 1914년 11월 16일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 정식으로 개장하였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영국의 중앙은행이 20%의 정부 비중을 인정했던 데 비해 100% 전체를 인형자본으로 설계하여 정부의 끈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자본금은 은행들이 나누어 출자했는데 연방은행 가운데 가장 큰 뉴욕 연방은행의 초기 지분은 그림과 같습니다. 살펴보면 주식 총수 20만 주 가운데 록펠러와 쿤앤 롭사의 뉴욕 내셔널 시티은행이 3만 주, JP모건의 퍼스트 내셔널 은행이 15,000주, 폴 와버그의 뉴욕 내셔널 상업은행이 2만 1,000주, 로스차일드 가문의 하도버 은행이 12,000주, 체이스 은행이 6,000주, 케미컬 은행이 6,000주 등인데 총 20만 주 중 7만 8,000주인 약 40%를 로스차일드, 모건, 록펠러가 보유하여 그들의 연방준비제도에 대한 영향력을 짐작케 합니다. 또한 당시 중앙은행이란 명칭은 미국인들에게 로스차일드와 비밀리에 결탁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중앙은행이란 말 대신 연방준비제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치밀함도 보여주었고 그 본부를 금융의 중심지 뉴욕이 아닌 워싱턴에 둠으로써 대중의 반감 또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먼저 12개의 연방준비은행이 있습니다.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클리블랜드, 리치몬드, 애틀랜타, 시카고, 세인트루이스, 미네아폴리스, 캔자스시티, 댈러스, 샌프란시스코에 있고 각 준비은행에 따른 지점이 존재합니다. 지점의 위치는 그림에서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12개 은행을 감독하고 국가 통화정책을 관리하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는 7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14년이고 재임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통화정책의 중요 도구로서 공개시장 활동을 감독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있으며 연방자문회의가 있는데 이 연방자문회의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를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와 관련한 연구가 알려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음모론 등 구설이 생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달러화의 발행이며 지급준비율 변경, 주식거래에 대한 신용규제, 가맹은행의 정기예금 금리 규제, 연방준비은행의 재할인율 결정 등이 있고 달러화가 기축통화로 쓰이는 만큼 이러한 결정은 미국 및 세계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상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탄생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하나 더 볼 것은 이 타이타닉 침몰의 비밀입니다. 연방준비은행의 그 시작하는 거하고 이 타이타닉 침몰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보시죠. 이것이 예술적 편안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필재 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베일에 가려진 타이타닉호의 침몰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당대 최고로 호화스러운 타이타닉호가 첫 항해인 1912년 4월 14일 밤 대서양에서 침몰한 것은 해양사상 최악의 비극적인 해난사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영화의 단골 소재로 1997년 또 한 번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져 히트작이 되었습니다.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는 뱃머리에서 남녀 두 주인공이 팔을 벌리고 바닷바람을 맞는 장면입니다. 주인공 디카프리오도 이 영화 덕분에 스타반열에 올랐습니다. 당시 건조사상 세계 최고의 호화 여객선이었던 타이타닉호는 총 46,328톤, 전장 268m, 높이 22m로 바다 위의 궁전이란 칭송을 들었지만 첫 항해 도중 빙산과 충돌해 침몰했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2,200여 명 중 1,700여 명이 익사하고 생존자는 불과 500여 명이었는데 이 배는 음모에 의한 침몰설과 우연일 수 없는 사실들이 얽혀 있어서 지금도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침몰선의 잔해를 찾고자 노력한 끝에 1985년 뉴펀들랜드에서 640km 떨어진 차디찬 바닷속 3,900m 아래에서 미국의 해양학자 로버트 빌라드 일행이 타이타닉호를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학자적 양심에서 타이타닉호의 유물에는 손을 대지 않고 영국의 인양회사에 정보를 넘겨주었습니다. 이 정보를 받은 영국의 인양회사인 RMS 타이타닉사가 침몰선에서 많은 유물과 보물을 건져냈습니다. 이들은 인양한 보물들을 가지고 세계를 돌며 타이타닉 유물 전시회를 개최해 해마다 수천만 달러씩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1997년 흥행에 성공한 영화 타이타닉에 힘입어 전시회마다 인파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실제로 타이타닉호는 건조 당시부터 숱한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배의 재원이나 규모, 호화로움 등 모든 것이 세계 최초,
최대, 최신 등의 수식어가 붙은 바다 위의 궁전 같은 여객선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가 첫 항해에서 빙산과 충돌해 반동강으로 깨져 침몰했다는 것은 여러모로 의구심을 자아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 후 여러 청문회가 열렸지만 침몰선을 인양하지 못해 과학적인 규명은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왜 빙산을 피하지 못하고 침몰했는가도 선장이나 갑판장, 기관사 등이 모두 사망해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음모설인데 가장 핵심이 될 만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음모론은 배를 건조한 선박회사가 부도 직전이었는데 부채를 갚기 위해 엄청난 보험을 들고 배가 쉽게 침몰하도록 건조했다는 것입니다. 타이타닉 침몰의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제로 여러 가지 의문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거대한 규모와 최고의 안전을 자랑했던 호와이어 객선이 빙산에 살짝 부딪힌 사고로 3시간 만에 침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쩌다 1,500명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게 되었을까? 이에 대한 답은 침몰한 타이타닉호의 주인인 화이트 스타라인사가 보유한 또 다른 호와이어 객선 올림픽호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 세상의 어떤 호와이어 객선에도 밀리지 않을 만큼 훌륭한 시설과 규모를 자랑했던 타이타닉호와 올림픽호, 두 배는 묘하게도 외관은 물론 내부 구조가 거의 같았습니다. 바로 이 점이 타이타닉호 사고 후 세간에 의혹의 불씨를 제공합니다. 타이타닉호를 진수하기 2년 전 올림픽호는 처녀항해에서 예인선이 선미에 말려 들어가는 사고가 일어나 수리를 위해 독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수리 후에도 1년도 채 되기 전에 잦은 사고를 일으키며 회사의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거듭된 사고에 따른 수리비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수리보다는 스크랩, 즉 배를 해체하여 고철로 만드는 편이 낫겠다는 의견도 많았지만 화이트 스타라인사는 계속해서 수리만을 고집했습니다. 한편 타이타닉호는 완성 직후 약 100만 파운드 상당의 보험을 듭니다. 이는 배를 건조하는 데 든 비용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거액이었습니다. 이러한 정황 때문에 화이트 스타라인사가 보험금을 노리고 수리 중인 올림픽호와 타이타닉호를 바꿔치기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게 되었습니다. 즉 올림픽호를 타이타닉호로 속인 채 사고로 침몰시키면 거액의 보험금도 타고 신제품인 진짜 타이타닉호도 얻을 수 있다는 계산 아래 이 같은 사고를 계획했다는 소문이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의혹에는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먼저 타이타닉호와 올림픽호의 설계도가 둘 다 발견되지 않은 점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문에 소실되었다고는 하나 그렇게 큰 배의 설계도가 한 장뿐이었을 리 없습니다. 그리고 설계도가 여러 장 있었다면 모두 분실했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또한 세계 최고의 호와이어 객선이라는 명성과는 달리 선내에서 사용된 식기에는 타이타닉이라는 글자와 로고가 없었다고 합니다. 즉, 그 배가 타이타닉호임을 증명하는 비품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후 조사에서 타이타닉의 표식인 400일이 적힌 선체 일부가 발견되었으나 타이타닉호에 쓸 예정이었던 부품을 올림픽호 수리에 사용한 사실이 있으므로 침몰한 배가 타이타닉호라는 결정적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거듭된 사고로 무용지물이 된 올림픽호가 이후 25년 동안 멋진 활약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이야말로 거의 불가사의에 가까운 일입니다. 스크랩 직전의 배가 어떻게 25년이나 거친 바다를 항해하며 버틸 수 있었을까? 특히 당시 경영난에 매우 허덕이던 화이트 스타라인사는 타이타닉호 사고로 인한 거액의 보상보험금으로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이처럼 타이타닉호 침몰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은 많지만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음모론은 유럽은행을 장악한 유대인 자본가들이 미국 연방준비은행을 설립하고자 했는데 이에 반대하는 자들을 제거하기 위해 준비한 사고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국과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국제금융집단 및 가문에 관해 스탄 억측과 무수히 많은 신화를 창조해냈습니다. 화폐전쟁 제3장 2절 월가의 7인 연방준비은행의 마쿠 추진자의 첫머리에서 숭웅비는 다음과 같이 무디스 인베스터스 서비스의 창시자 존 무디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월가의 7인은 현재
미국의 거의 모든 인프라 산업과 자원을 관장하고 있다. 그중 JP 모건, 제임스 힐, 조지 F 베이커는 모건 그룹에 속해 있다. 나머지 네 사람은 존 데이비슨 록펠러, 윌리엄 록펠러, 제임스 스틸먼, 야곱 쉬프로, 스탠더드 오일 시티은행 그룹에 속한다. 그들이 구성하는 자본의 핵심 축이 미국을 통제하고 있다. 이 그룹 또는 가문 가운데 모건 가문이 세간의 관심을 가장 먼저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에 대해 무한한 호기심을 발휘하며 상상의 나래를 펼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지어냈습니다. 타이타닉호와 F라는 이야기도 그중 하나입니다. 타이타닉 음모와 FRB라는 글은 일루미나티와 모건 가문이 FRB의 통제권을 손에 넣기 위해 타이타닉호를 둘러싸고 치열한 함투를 벌였다고 단정합니다. 이 글의 요지는 모건 가문이 FRB 설립 과정에서 강적을 배제하고자 비열한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타이타닉호의 선장 에드워드 스미스는 예수회의 비밀 회원이었습니다. 1986년 미국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공개한 사진 몇 장이 바로 그 근거입니다. 사진 속에는 타이타닉호가 출항하기 전 스미스 선장이 예수회의 교구장 프랜시스 브라운 신부와 만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음모론자들은 이것이 브라운 신부가 스미스에게 타이타닉호가 예수회의 적임으로 그 배를 침몰시킬 것을 명령하는 장면이라고 주장합니다. 이후 예수회는 배와 함께 수장된 스미스 선장을 열사로 추모했습니다. 그의 영웅적인 순직 때문이 아니라 그가 임무를 훌륭하게 완수했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타이타닉호의 선주인 모건 가문이 이 배의 첫 출항 당시 거액의 보험에 가입했다는 점입니다. 당시의 혁신적인 기술로 건조해 침몰하지 않는 배라고 불렸던 대형 선박에 거액의 보험을 들어놓았다는 사실은 뭔가 수상합니다. 타이타닉호 침몰 후 모건 가문은 단 한 푼의 손해도 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큰 돈을 벌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 배 출항식을 위해 자신의 명의로 수많은 초청장을 돌렸던 JP 모건 본인은 출항 이틀 전 갑작스런 배탈이 나서 타이타닉호를 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타이타닉호 침몰 이틀 후 JP 모건이 왕성한 정력을 과시하며 자신의 정부와 미래를 즐기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JP 모건은 FRB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금융권 인사들에게 초청장을 보내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타이타닉호 선상에서 호화롭고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자고 설득했습니다. 그 초청장을 받고 타이타닉호에 승선했던 미국 금융계 인사들은 결국 타이타닉호와 함께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배가 침몰하기 시작하자 승무원이 SOS 신호를 보내려고 했지만 선박 책임자가 이를 저지했던 것도 금융계 거물들을 FRB 이사 명단에서 완벽하게 제외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타이타닉호 침몰 8개월 후 희생자 가족들이 아직 비통에 잠겨 있을 때 FRB가 설립되었고 모건과 록펠러 가문이 FRB의 최대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 음모론과는 별개로 미스테리한 점은 따로 있습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기 14년 전에 이 타이타닉과 거의 흡사한 내용의 단편소설이 출간된 바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모건 로버트슨이라는 단편소설가가 쓴 무용지물이란 소설에서 아주 정확하게 타이타닉호의 비극을 그렸습니다. 실제 침몰 사건 때에는 이 소설가가 사망한 후라 어떻게 이런 예지력 있는 소설을 썼는지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이 소설은 제목도 타이탄이었습니다. 호화 여객선이라는 점을 비롯해 첫 항해의 사고, 출발 항구도 같은 사우스햄튼, 북대서양에서의 침몰, 빙산 충돌로 인한 침몰, 4월이라는 침몰 일시, 배의 길이, 세개의 프로펠러, 승선 인원수, 구명 보트수 등이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이 소설가는 또 하나 신비한 단편을 썼는데 이 소설을 집필하던 시기에는 상상도 못할 비행기 폭격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소설에서는 비행기에 기관총을 장착하거나 폭탄을 적재하여 도시를 폭격하는 끔찍한 참사를 그렸습니다. 그로부터 30년 후 1941년 12월 8일 소설의 내용처럼 일본군이 하와이 진주만을 비행기로 기습 공격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필재 TV였습니다.
타이타닉호의 침몰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의. 타이타닉호가 누군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침몰시켰다. 그 연대가 지금 1912년이죠. 1912년. 1912년입니다. 1912년 바로 우리나라의 3.1운동이 나던 1919년대란 말이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타이타닉호에 대해서 이게 누군가 고의다, 이런 생각을 이 당시에는 아무도 못합니다. 지금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은, 다시 이야기하면 2012년이라고 하는, 요게 100년 지나면은 2012년이에요. 1912년에서 2012년이 되는데, 2014년 대한민국의 여기 의지입니다. 세월호 사건이 있어요. 세월호 사건. 아무도 지금 이 배가, 세월호가 누군가가 조작에 의해서 이것이 침몰됐다. 처음부터 이것은 기획되고, 세월호 사건의 그 침몰이라는 것은 누군가에서 기획돼 가지고 누군가는 이 침몰로 인해서, 세월호의 침몰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본 사람이 있다. 요런 이야기를 아무도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근데 저한테 있는 자료에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요 침몰에는 1912년에 있었던 타이타닉호의 침몰에 예수에 가까운 게 되듯이 100년 후에 대한민국의 2014년 세월호 침몰에 예수회가 개입되어 있고, 타이타닉 침몰로 인해서 미국의 준비은행이 세워지는 가장 큰 이득자죠. 타이타닉의 침몰의 가장 큰 이득자 FRB가 생성되면서 지금까지 그들이 미국 내지는 전 세계를 주름 잡아서 바로 요 선이 나오도록, 요 선이 형성되도록 나오는 역사가, 이게 세월호하고 타이타닉호의 연관성이 있는데, 바로 세월호에서 누가 가장 큰 혜택을 보느냐? 세월호 침몰로 인해서 누가 가장 큰 혜택을 보느냐? 이거는요, 세월호가 고의로 침몰됐든지 안 됐든지 간에 가장 큰 혜택자는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요 연결성에 우리는요, 역사라고 하는 이 내용에, 반복되고 있는 역사에 대해서요, 우리는 정말 참 머리를 쓰게 돼요. 머리를 쓰게 돼요. 세월호 사건이 어떻게 해서 고의로 될까? 이런 거 지금 말 못해서 그렇지, 지금은 누구든지 말 못합니다. 말했다가는 지금 어느 사이에 지금 그 사람의 생명이 보장이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료를 유튜브로 해갖고 계속해서 이런 자료를 제가 설교 형태를 통해서 남겨놨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이 흐름에, 한 사람이 존재하는 가운데 어떤 진실, 가인의 시대나 마찬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마찬가지, 어느 누구든지 당대에 가장 진실한 사건 속, 가장 진리 속에, 가장 진실 속에 개인이 있으려고 하는 거는요, 누구든지 그런 경향은 다 있습니다. 그런 경향. 그러나 어떻게 하면은 가능하냐? 현재로 볼 때는 이것이 내가 어떤 진리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할 때 2000년 중에서 1500년간 교황제도가 어제로 나온 이 내용을 직시하면서 이 교황제도를 거지쟁이의, 사탄의,
도구였다. 요 인식을 해야 내가 살아가는데 지금 현재 내가 적어도 진리라고 하는 그 환경이요. 내가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접근이. 마치겠습니다.